안녕하십니까. 물류관리사 화물운송론 공부하시겠습니다. 화물운송론은 이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좀 계산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인 내용들 다루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잘 확인하시면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쉬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몇 가지 약간 이제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물운송론 해가지고 1장에 운송의 기초 이해가 나옵니다. 우선 먼저 운송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운송이라고 하는 게 물류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의 기능 중에 하나 해가지고 보통 물류의 기능이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운송이 있죠. 운송이 있고 보관이 있고요. 또 하역이 있죠. 운송의 앞뒤에, 보관의 앞뒤에 하역이 있습니다. 하역 말고 이제 물류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포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 그리고 이제 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시험 과목에서는 대개 여기서 이제 운송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화물운송론에서 주로 취급하죠. 근데 이제 화물운송론이라는 과목은 화물운송에서는 이제 국제운송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국제운송 내지는 복합운송이 다 포함되죠. 운송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은 국제물류론 해가지고 따로 떨어져 나갔지만 여전히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물운송론이라고 했을 때 특히 국제물류론과 많이 중복됩니다. 일부라고 했지만 이제 꽤 많은 내용이 중복되고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죠. 일부가 중복되는 거 확인하시고. 보관하역은 이제 보관하역 포장 세 과목은 이제 바로 보관하역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장 포함해가지고 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물류관리론에서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시험 과목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포장 같은 경우에 두 군데 다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역도 마찬가지고. 운송의 경우에도 앞뒤 하역이 있죠. 앞뒤에 하역이 있기 때문에 운송에서도 이제 하역이 또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과목 간의 경계가 있지만 뚜렷하지는 않다는 걸 확인하시고 폭넓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운송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의 가장 핵심적 기능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운송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정의에 대해서 좀 보고 지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운송 수단이 있습니다.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기타 운송수단. 흔히 운송수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드라고 하죠. 운송수단을 모드라고 합니다. 운송수단을 모드. 모드하고 링크하고 노드가 있는데 여기는 또 뒤에 가면 따로 나옵니다. 여기 거점이 있습니다. 거점이라는 게 물류센터 얘기하는 거죠. 또 여기 거점이 있었고, 근데 배송센터가 또 있다. 배송센터가 있고, 또 다른 물류센터가 있다. 역시 우리가 물류센터라고 하는 이런 걸 거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점은 노드라고 하죠. 거점을 노드라고 하는 것이고, 노드하고 노드를 갖다 연결할 때 연결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를 갖다 링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링크라고 해서 얘기하는 건데, 링크라고 할 땐 주로 이제 도로라든가 또는 철도라든가 연결 수단 얘기하는 거죠. 이걸 갖다 링크라고 하는 것이고, 링크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운송수단이 되는 겁니다. 운송수단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화물자동차라든가 철도 같은 운송수단을 갖다가 모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용어인데 다 한 번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시험에서는 꾸준히 언급됩니다. 모드, 운송수단, 그 다음에 거점은 노드, 그 다음에 연결하는 게 바로 링크라고 하는 거. 요걸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송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재화와 서비스를 효용가치가 낮은 장소로부터, 시험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효용가치가 낮은 장소로부터 높은 장소로 이동시키는 속성을 가진 공간적 물리적 행위다 해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효용가치가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속성을 가진 게 바로 운송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니은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운송이 창출하는 중요한 효용은 바로 뭐예요? 공간적 거리의 불일치를 갖다 극복한다고 돼 있죠. 공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게 바로 운송이죠. 보관이라고 하는 게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반면에 운송은 공간적 또는 뭐 장소적 효용이라고도 합니다. 공간적 또는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운송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니은 끝부분에 나와 있죠. 니은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는 물품의 사용 기회를 넓혀줍니다. 사용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고 반면에 생산자에게는 물품의 판매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바로 운송이다. 그렇게 해서 운송의 개념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옆에 보면 운송의 유사 동의어가 나와 있죠. 우리가 운송이라고 할 때는 보통은 수송과 배송을 포함하는 개념이 운송입니다. 수송과 배송을 포함하는 개념. 공장에서 제품이 나와가지고 물류센터까지 갑니다. 물류센터까지 가는 것이고 또 물류센터에서 나온 제품이 소비자한테 가죠. 이럴 때 공장에서 물류센터까지 이송할 때 이거 갖다가 수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류센터로부터 소비자한테까지 배송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딜리버리라고 합니다. 이거 다 합쳐가지고 운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영어로 얘기하면 운송이나 수송이나 똑같이 다 뭐예요? 트랜스포테이션이에요. 트랜스포테이션이지만 자, 국내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언급할 때는 용어를 갖다가 자, 공장에서 물류센터까지는 수송,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수송비라고 그래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올 때 배송, 자, 수배송 합쳐가지고 운송, 이렇게 언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도 자, 구분해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뭐 운반이라는 개념이 맨 안에 나와 있죠. 운반이라고 할 때는 캐링이라고 해가지고 단거리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특별한 운송수단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 가지 뭐 흔히 얘기하는 카트라든가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예컨대 창고 입구까지 물건을 갖다 놨다. 트럭이. 그럼 그걸 가지고 창고 안으로 옮기잖아요. 창고 안으로 옮길 때 이런 걸 우리가 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캐링. 그래서 짧은 거리 이동시킬 때 바로 캐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도 먼저 필요합니다. 다음에 운송의 목적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 운송이 창출하는 효용은 뭐예요?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적 효용을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것도 물류의 내용 아니에요. 물류의 기능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류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류관리의 목표가 뭐다? 물류비용의 절감과 고객 서비스의 개선을 갖다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운송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기억 끝에 나와 있죠. 물류활동의 목표인 비용 절감, 나가서 고객 서비스 향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현대 운송이라고 하는 게 단위 적재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번역하지 않죠. 요새는 보통 그냥 유닛 로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닛 로드 시스템, 유닛 단위화한다, 로드 적재한다, 시스템 해가지고 유닛 로드 시스템을 갖다가 과거에는 단위 적재 시스템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번역하지 않고 그냥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운송에 있어서 역시 유닛 로드 시스템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일관 파레토화죠. 일관 파레토화, 그 다음에 일관 컨테이너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갖고 협동 일관 운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제 복합 운송으로 연계되는 것이 자, 운송 자체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송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그렇게 뭐 확인하시면 되겠죠.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운송은 장소적 또는 공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거 확인하시고 운송수단을 이용해가지고 거점과 거점 간에 이동시키는 것이다 하는 걸 확인하시고 운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물리비용의 절감과 고객 서비스의 개선에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송의 기능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와 있는데 뭐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늘 또 구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운송의 기능 해가지고 여기서 나와 있죠. 공급지와 수요지 간에 공간적 거리를 조정한다. 또 시간적 가치를 줄이기 위한 활동이다 그랬는데 그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운송이 창출하는 게 바로 공간적 효용이라고 했지만 운송은 동시에 시간적 효용을 창출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운송은 주로 공간적 또는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동시에 운송은
시간적 효용도 창출합니다. 원래 시간적 효용은 보관이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보관을 통해서 창출되는 건데 운송이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운송 중 재고 보관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죠. 운송 중 재고 보관. 근데 우리가 운송한다. 운송할 때 근데 선박, 해양 운송, 해상 운송이 있습니다. 해상 운송. 해상 운송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뭐 짧게는 열흘부터 길게는 한 달씩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럼 적어도 해상 운송으로 선박을 이용해서 운송하는 운송 기간 중에 재고를 갖다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 재고 보관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해상 운송과 관련돼서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결국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거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근데 우리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트레일러로 컨테이너 옮기는 경우에도 일단 트랙터가 뒤에 달린 트레일러 위에 있는 컨테이너 옮겨다 놨죠. 옮겨다 놓은 다음에 떼고 대신 또 다른 컨테이너, 다른 트레일러 싣고 갑니다. 그럼 적어도 트레일러 상태로 놓여있는 동안에 또 뭐요? 재고 보관이 있는 거죠. 그것도. 길건 짧건. 그래서 항상 운송 중 재고 보관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운송 중 재고 보관을 통해서 시간적 효용도 창출한다는 걸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송이 장소적 효용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활동이다.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 제시해 놨는데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 2번에 운송은 판매와 생산의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그 판매와 생산의 조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생산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번에 운송은 운송 중에 운송수단에 일시적으로 재화를 보관하는 기능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무슨 효용을 창출한다?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여기서 시간적 효용,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동시에 뭐요? 수급 조절 기능이 항상 있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 조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동시에 뭐도 이루어진다? 가격 조정도 이루어지는 거죠. 가격 조정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간적 효용, 시간적 효용을 창출함으로써 수급 조정이 있게 되고 수급 조정이 있게 되면 이걸 통해서 가격 조정도 이루어진다는 거 항상 연결해 갖고 내용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송의 주요 기능들 뭐 늘 나오는 얘기지만 그거 하나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송의 역할이라고 따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운송의 역할. 자, 특히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은 그 2번에 뭐 1번 한번 읽어보시고 2번에 제품의 시장 가격의 차이를 갖다 없애주죠. 자유롭게 운송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시장 가격의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오늘날 보편적인 게 뭐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도 포함시킬 수 있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운송이 있게 되면 분업을 촉진하게 됩니다. 분업이 촉진됨으로써 국제무역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죠. 원활한 운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분업이 촉진되기 때문에 국제무역의 발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합니다. 다음에 운송의 또 중요성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기능이나 역할이나 중요성이나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송의 중요성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그냥 특히 뭐 늘 강조가 되는 거지만 최근에 물류 환경이 변화해가지고 소비자 욕구가 다양해진다는 거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운송의 중요성 중에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운송 부문의 효율화가 이루어지면 다품종 소량 생산, 근래 추세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에 따른 소량 다빈도 배송이죠. 그 소량 다빈도 배송에 대한 고객 욕구 증대와 납기가 단축되죠. 납기, 리드 타임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안정성과 함께 거기 세이프티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이죠. 세이프티는 안전성과 가시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가 되면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가시성에 대한 욕구가 확대가 되면서 운송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는 거.
자,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자,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가 나와도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들. 자, 한 번만 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송의 특징 나와 있는데,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운송의 특징. 원래 운송은 서비스죠. 우리가 운송수단은 눈에 보이죠. 운송수단은 눈에 보이고, 운송수단에 적재된 화물도 눈에 보이죠. 그렇지만 서비스 자체, 운송 서비스 자체가 눈에 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뭡니까? 운송은 기본적으로 무형의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무형의 서비스로서 물리적인 형태를 지니지 않는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건 운송수단, 철도나 철도 화차나 화물차가 눈에 보이는 것이지 그 차량이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형의 서비스다 하는 것입니다. 무형의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운송 서비스라고 그래요. 운송 서비스. 해가지고, 자, 무형의 서비스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운송은, 자,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이 즉시 이루어지죠. 따라서 이런 걸 우리가 즉시제라고 합니다. 즉시제. 인스탄테니어스 구스 해가지고 즉시제라고 불러요. 참고로 한번 용어 확인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운송이라고 할 때, 자, 운송 기능만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물류 기능하고 다 연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운송 중에 보관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운송이 이루어지려면 하역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하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처음에 포장도 돼야 되고, 다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에 운송은 포장, 보관, 하역, 정보통신 등과 연계해가지고 물류관리에 합리화를 도모하는 특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물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 50 내지 60% 정도 물리비 중에서 운송비가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거기 또 이제 운송과 관련해 가지고 모달 시프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달 시프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화물 자동차 중심의 운송이죠. 근데 화물 자동차 중심의 운송이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라든가 또 도로 정체 이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운송 수단을 바꾸는 겁니다. 좀 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철도 운송이라든가 연안 해송으로 바꾸는 겁니다. 연안 해송이라는 것은 국내 항구 사이에 선박을 이용해서 운송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운송의 완결성이 높지 않죠. 일단 항구까지 화물차 갖고 실어 날라야죠. 선박에 실은 다음에 또 도착한 다음에 또 다시 화물차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 기간 중에 사이에 연안해송해 가지고 선박이 포함되면 그만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달 시프트라는 용어도 늘 확인하시고요. 운송수단의 변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송은 모달 시프트 등 수송체계의 다변화, 운송업체의 대형화 이런 걸 통해서 시스템의 합리화가 가능한 이런 역할 중에 하나, 이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근데 안 읽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는 6번에 운송 수요 측면에서의 특징이 언급됐는데 별도로 시험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몇 번? 운송 수요 측면에서의 특성 나와 있죠. 1번에 운송 수요라고 할 때 화물의 종류, 운송량, 운송 거리, 운송 시간, 운송 비용 이런 것들이 원래 운송 수요의 기본적 구성 요소입니다. 화물의 종류, 운송량, 운송거리, 운송시간, 운송비용 이런 것들이 흔히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또 운송수요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운송수요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이질적이고 개별적인 형태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매번 운송할 때마다 서비스 내용이 달라요. 원래 서비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특성이 이질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서비스는 다 이질적이다. 표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비스는. 근데 음악가가 연주 활동한다. 연주 활동하는 것도 서비스예요. 근데 음악가가 연주 활동한다. 연주할 때마다 연주가 똑같아요? 다 다르죠. 물론 녹음했다 틀어준다면 똑같겠지만 연주할 때는 매번 다릅니다. 이질적이라는 게 중요한 특성이에요. 뒤에 가면 또 우리가 고객 서비스 얘기가 나올 때 서비스의 특성이 또 나옵니다. 서비스는 뭐다? 이질적이다 하는 거. 당연히 운송 서비스도 뭐예요? 이질적이고 개별적입니다. 매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운송 수요, 그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질적이고 개별적인 수요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운송 서비스 형태 유동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매우 높고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운송 중에 도로가 끊어졌다. 또 운송 중에 차량이 엄청 많이 몰려가지고 시간이 늦어진다. 매번 다른 거죠.
그런 걸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질적이고 개별적인 수요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운송의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집합 수요라는 게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집합 수요. 그래가지고 운송 수요는 화주에 따라 화주마다 각각 개별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그 개별적 수요가 다 합치게 되면은 뭐예요? 집합을 이루는 거죠. 집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 경우 산업이나 지역이나 시기와 같은 환경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요 패턴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일정한 수요 패턴을 보인다 해가지고 이걸 집합 수요라고 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에는 거기 종합 수요라는 개념도 나와 있죠. 종합 수요. 왜냐하면 다른 물리기능과 연계돼가지고 수요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운송만 있고 하역이 없다. 그러면 차에다 어떻게 실을 거예요? 어떻게 내릴 겁니까? 운송 자체만 가지고는 뭐예요? 수요가 제대로 충족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기능과 결합이 되어야만 운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종합 수요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파생 수요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도 당연히 시험에 나왔던 얘기죠. 운송 수요는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산이 있고 소비가 있어야, 생산과 소비가 있어야만 운송 수요도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운송 수요를 파생 수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수요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해가지고 파생 수요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운송은 이게 서비스 아니에요. 원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음악가가 연주 활동을 한다. 연주하는 게 생산 활동이죠. 근데 청중은 동시에 그걸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과 동시에 뭐예요?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인데 요거는 서비스의 기본적 속성에 포함되는 겁니다.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운송 수요의 탄력성이 있습니다. 운송 수요의 경우 탄력성 얘기하는데 원래 운송 수요의 탄력성 얘기할 때 중요한 거는 임금 탄력성이에요. 임금의 운임이죠, 운임. 운임에 따라 운송 수요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좀 하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 수요의 가장 중요한 건 운임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렇지만 경제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응용해가지고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운임이 변화할 때 운송 수요가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운임이 변화할 때 운송 수요가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이런 개념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임의 변화에 대한 운송 수요의 변화 정도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운임이 변화할 때 운송 수요가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이거 측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운송 수요의 운임 탄력성을 갖다 정리한다 그러면 운임의 변화율이죠. 운임의 변화율 퍼센트분의 운송 수요의 변화율이에요.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임이 크게 상승한다. 그럼 화물자동차 운송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하겠죠. 이런 겁니다. 운임에 따라서 운송 수요가 변화한다는 겁니다. 이건 운송 수단별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통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죠. 1보다 작을 때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탄력성이 너무 다 아실 겁니다. 적어도 이쪽에 경영 쪽에 공부하셨으면 적어도 대학에서 1학년 때 경제학 한 학기 정도는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탄력성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원래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이거죠. 근데 여기다가 운임 말고 다른 거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지만 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대체 탄력성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재,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한다 열등재. 그러니까 정상재의 경우에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고 열등재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운임 대신에 다른 거 집어넣어가지고 탄력성 구해볼 수도 있죠.
운임 말고 다른 걸 넣어가지고 탄력성을 구해볼 수도 있는데, 물론 중요한 게 운송 수요의 운임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7번에 나온 얘기가 시험 문제에 나왔던 얘기인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예요. 운송 수요의 탄력성은 화물의 대체성 여부보다 운송비 절감, 즉 운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운임 비중이 클 경우, 운임 비중이 큰 경우 운임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전체 비용 중에서 물류비 중에서 운임의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물류비 중에서 운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럴 때 만약에 운임이 상승한다, 그럼 운송 수요는 크게 감소한다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시험에 나온 다음에 여러 군데서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사이트 통해서 또 질문이 더 올라오기도 하고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 탄력성의 크기, 이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에요. 탄력성의 크기를 갖다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전체 비용 중에서 운임이 큰 비중을 차지할수록 탄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화물 운송은 교과서에 또 많이 언급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낸 거죠. 그래서 차중권 교수가 쓴 화물 운송은 교과서에서 두 개 나옵니다. 자, 물류비 중에서 운송비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운송 수요의 운임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탄력적이라는 말은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자, 그 얘기 시험에 나왔던 얘기인데, 특히 그동안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니까 그 7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운송 수요의 탄력성은 화물의 대체성 여부보다 운송비 절감, 즉 운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따라서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운송비의 비중이 큰 경우, 운임 비중이 큰 경우에요. 전체 물류비 중에서 운임 비중이 클 때, 이럴 때 운임이 상승하면 운송 수요가 크게 감소한다는 겁니다. 크게 감소한다. 크게라는 말 하나 집어넣으세요. 크게 감소한다. 가로에 놓고 탄력적이다. 그렇게 하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여러 가지 운송 수요 측면에서의 특징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운송 수요는 이질적, 개별적 수요입니다. 이질적, 개별적 수요고, 또 한 가지 운송 수요는 집합 수요입니다. 전체 운송 수요를 놓고 보게 되면 산업별로, 지역별로, 시기별로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갖다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종합 수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다른 수요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해가지고 파생 수요라는 게 있고요. 자,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 탄력성 개념, 그거 체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운송의 장소적 효용과 시간적 효용인데,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따로 특별히 보실 건 없고요. 중요한 건 운송이 장소적 효용만 창출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시간적 효용도 창출한다는 거, 그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온 것이고, 거기 기출 지문 체크라고 해가지고 운송의 경제적 역할 나와 있죠. 거기 처음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러 번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가장 초보적인 것이고 또 상식적이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나와도 절대 틀릴 수도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운송의 경제적 역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물품의 교환을 촉진시킨다. 그 다음에 가격의 안정화,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평준화시키죠. 수급 조정이 이루어지니까, 운송을 통해 수급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안정화, 평준화시킵니다. 자, 지역적 분업화를 촉진한다. 경쟁을 조성합니다. 또 시장 가격과 재고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것도 운송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화가 촉진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자본의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자, 시험 문제 언급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장소적 효용과 시간적 효용 포함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확인하시고요. 다음에는 운송의 3대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운송의 3대 구성 요소 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앞에서. 운송 수단이 뭐예요? 거기 책에 운송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운송 수단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운송 수단 뭐예요? 모두 화물자동차, 철도화차, 선박, 항공기, 이게 바로 운송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운송 경로가 있습니다. 운송 경로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 철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운송 경로, 링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연결점이 있는데, 연결점은 노드라고 하는 거예요. 거점이에요. 물류 거점. 물류센터라든가 배송센터 같은, 또 화물터미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송의 3대 구성 요소 해가지고 노드와 링크와 모두 용어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물류 관련 용어 해가지고 몇 개 나와 있습니다.
물류 관련 용어 해가지고 출고는 창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고에서 꺼내가는 걸 출고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주문이 들어온 거죠. 주문 들어왔기 때문에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내갈 때 출고. 집화라고도 좋고 집화도 좋아요. 다 맞습니다. 원래 화물할 때 화자가 두 가지가 쓰입니다. 화물 했고 화자가 쓰이기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하자가 쓰이기도 합니다. 집화는 뭐예요? 화물을 모으는 거죠. 자, 공차, 영차 이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차, 영차 한자입니다. 한자니까 공차라고 할 땐 비일공짜 비어있다는 거죠. 차량 적재함에 화물이 없는 거예요. 빈 차로 운행할 때 공차 운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이 적재되지 않은 상태 차량이죠. 반면에 영차는 뭐냐?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겁니다. 영차라고 할 때는 이제 가득 찰 영자를 써요. 가지고 화물이 적재되어 있을 때 영차입니다. 왜냐면 뒤에서 계산할 때 공차율, 영차율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근데 뜻을 갖다 처음에 볼 때는 약간 헷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빈차 뭐예요? 공차입니다. 이게 우리 숫자 할 때 항상 버릇돼서 그렇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대개 010이라고 그러죠. 010 0877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쓰는 용어가 왜냐면 요새 시청자 참여 프로가 많잖아요. 방송에도. 저도 운전할 때 라디오 프로 많이 듣는데 거기서는 번호 얘기할 때 010으로 발음합니다. 교육받아요. 아나운서들이. 010. 0이지 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0은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겁니다. 그래서 숫자 얘기할 때도 0입니다. 0 아닙니다. 물론 소통만 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거기 또 일관운송, 부적운송, 복화운송이 나와 있는데 그 용어도 뒤에 가면 매우 중요합니다. 일관운송은 뭐죠? 예컨대 파레티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대로 해가지고 뭐요? 트럭에 실었다. 그러면 최종 도착지까지 화물을 갖다가 뭐요? 허물지 않고 도착지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걸 일관운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물을 해체하지 않고 물론 이제 중간에 운송수단은 바꿀 수가 있잖아요. 화물자동차에서 철도 다시 화물차 바꿀 수 있죠. 그렇지만 파레티에 적재된 화물은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럴 때 일관운송이라고 하는 것이고 부적운송이 있습니다. 부적운송은 차량 전체에 대해서 운임이 지급돼요. 근데 적재공간이 일부 비어있다. 적재공간이 일부 비어있는 경우 있죠. 이럴 때 그냥 그 상태로 운행하는 겁니다. 운임은 한 대 분량 다 주었지만 빈 공간이 있을 때 그 상태대로 운행하는 거예요. 이런 걸 부적운송이라고 합니다. 복화운송이 있는데 복화는 갔다가 되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올 때도 뭐예요? 거기 있는 화물을 싣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싣고 간 화물을 갖다 내려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쪽으로 올 화물 있죠. 이걸 싣고 오는 겁니다. 이럴 때 복화운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계운송이라고도 하고요. 뭐 뒤에 가면 다시 또 자세히 나올 용어들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자, 운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운송에 구분해가지고 몇 가지 언급되어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내용을 두고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 운송의 구분 나와 있습니다. 뭐 용어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국내 운송, 국제 운송 구분하지만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다 아시는 거죠. 국내 운송과 국제 운송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통과하지 않을 때 국내 운송, 반면에 국경을 통과할 때 국제 운송이라고 합니다. 물론 국제 운송의 경우에도 그 예에 나와 있는 게 국가 간의 해상 운송, 항공 운송이 주로 이루어지지만 철도 운송도 있습니다. 철도 운송. 자, 철도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트랜스 차이니즈 레일웨이가 있죠. TCR이 있고 트랜스 시베리안이 있죠. TSR도 있고 이런 겁니다. TCR 또는 TSR. 여기는 이제 한반도 종단 철도만 만들어지게 되면 부산항에서 출발한 철도가 뭐예요? 북한 지나가지고 트랜스 시베리아 레일웨이 연결돼가지고 뭐예요? 네덜란드까지 갑니다. 가능해요, 그게. 그것만 연결되면. 한반도 종단 철도죠. 그래서 TKR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연결되면 다 가능합니다. 철도를 통해서도 다 가능해요. 한때는 또 그것도 시험했었죠. 인천항에서 철도 전용 선박이 있습니다. 철도 전용 화차를 거기다 실는 거예요. 선박에다가 실은 다음에 연태항이나 청도항에 내려가지고 청도항에 내려가지고 거기 있는 레일에 연결해가지고 뭐요? 그거 갖고 유럽까지 가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그래서 국제운송에 철도운송도 포함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일운송과 복합운송 나오는데 단일운송은 뭐 별 얘기가 한 가지 운송수단만 이용하는 거죠.
한 가지 운송수단만 이용할 때 거기서 단일 운송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합운송이 있는데 복합운송의 중요한 특징은 뭐죠?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잘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개념이죠.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복합운송을 영어로 멀티모달 트랜스포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상과 해상, 항공과 육상, 그래서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 형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여기도. 그래서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 복합운송과 관련된 용어들 나와 있죠. 자, 피기백 나와 있습니다. 피기백은 뭐죠? 철도 화차 위에 화물을 실은 트레일러 올려놓고 운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피기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도와 트럭이 혼합된 거고. 자, 피시백이 있습니다. 피시백은 뭐예요? 화물 트럭과 선박에다가 트럭까지 같이 함께 실는 거예요. 이렇게 운송할 때 피시백. 뭐 트럭에어, CN에어가 있죠. CN에어는 당연히 뭐예요? 항공기와 선박이 있죠. 그 다음에 레일, 워터, 쉽, 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버디백이라는 게 있죠. 또 버디백이 있습니다. 버디백은 뭐죠? 이것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피시백, 피기백, 피시백, CN에어, 그 다음에 버디백 나옵니다. 버디백은 뭐예요? 자, 도로 운송하고 항공을 결합하는 거죠. 도로 운송과 항공 운송이 결합된 것이 버디백입니다. 버디백이 있고 또 한 가지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카이레일도 있죠. 스카이레일. 뭐 스카이레일 뻔한 얘기죠. 스카이레일은 뭐예요? 항공 더하기 철도가 연계되는 거죠. 항공 더하기 철도.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요 두 가지에다가 맨 위에 두 가지가 주로 나와요. 거기다 이제 하나 더 나오면 CN에어 있죠. 요게 나오고. 그래서 복합운송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고. 자가 영업 공공운송이 있는데 뭐 볼 거 없죠.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시게 되면 집배, 간선, 노선, 지선 운송이 나옵니다. 원래 집배 운송은 뭐죠? 집배 운송은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화물을 집화한 다음에 배송할 때도 여기 배송하고 또 옆에 배송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회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순회입니다. 그래서 거점에서 거점까지, 거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여러 화주를 순회하면서 요 말이 키워드예요. 순회하면서 집화와 배송하는 운송이 집배 운송입니다. 간선 운송이 있죠. 간선 운송. 그건 뭐죠? 이 큰 터미널과 터미널 사이입니다. 큰 도시와 큰 도시 사이에 운송을 할 때 간선 운송. 반면에 그 도시에서, 큰 도시에서 소도시라든가 이런 데로 운송할 때 이럴 때 뭐예요? 지선 운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선과 지선 대비해 보시고. 그 다음에 노선이 있는데 이거는 미리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노선 운송이라고 하는 게. 시간 정해놓고. 이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침 8시에 한번 출발하고 12시에 출발한다. 정해진 시간대로 출발하는 거예요. 화물이 가득 차건 안 차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노선 운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발자하고 도착지가 정해져 있고 출발 시간도 항상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정기 노선 사업자가 하는 노선 운송입니다. 자, 기타 운송에 분류해가지고, 자, FCL과 LCL 나와 있는데, FCL은 풀 컨테이너 로드죠. 컨테이너 한 대 가득 채웠을 때 풀 컨테이너 로드. FCL이고요.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이 안 되죠, 화물이. 이럴 때 LCL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형 운송과 비정형 운송 나오는데, 자, 벌크 화물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벌크 화물 같은 경우에는 화물 단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다른 화물 같은 경우에는 뭐 정육각형 아니 직육각형으로 되어 있지만 벌크 화물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벌크 화물이라고도 하고 산화물, 살화물이라고도 합니다. 벌크 화물. 산화물이라고도 합니다. 또 살화물이라고도 합니다. 뭐 가루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분립체라고도 하죠. 벌크 화물. 흔히 갖다 이제 벌크 화물 갖다가 분립체라고 합니다. 가루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밀가루라든가 이런 것들,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벌크 화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별도의 시설과 구조를 갖춘 운송상 가지고 운송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겁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운송 시스템의 분류도 나오는데 뒤에 가면 다 나올 겁니다. 자세히 나올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운송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